한 달 관리비 685만 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집이 지금은 공짜로 줘도 안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분양가 최고 370억, 평당 1억을 호가하던 부의 정정.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지금 1년째 세입자를 못 구한 빈집이 됐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685만 원짜리 고지서 한 장, 3년 만에 20억이 증가한 실거래가, 그리고 이름만 대면하는 그 사건까지. 오늘은 이 명세서 한 장이 어떻게 100억짜리 환상을 무너뜨렸는지 그 숨겨진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 555m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그 꼭대기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시그니엘입니다. 지상 44층부터 70층까지 단 233채뿐입니다. 한 층 한 층이 도심 전체를 발아래둔 높이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보통 상상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집이 42억, 가장 큰 펜트하우스는 무려 370억이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6,700만 원에서 1억 원 선, 국내 주거 분양 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평당 1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방 한 칸을 드리는데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이 통째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거실 하나에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 깔리는 집이었습니다. 그저 비싼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2017년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233채가 전부 팔렸습니다. 완판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집이 다 나갔다는 사실, 그 자체로 화제였습니다. 여기에 누가 살았는지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가수 김준수, 배우 조인성, 그리고 클라라. 이름만 대면 아는 톱스타들이 줄줄이 이곳을 택했습니다. 이름값 있는 사람들이 모이자 집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시그니엘에 산다는 건 곧 그 자리에 올랐다는 증거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일종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러자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시그니엘 산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재력을 증명하는 명함이 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소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름 석자보다 주소 한 줄이 더 강한 명함이 되던 시절, 어디 사느냐가 그 사람의 등급을 말해주던 때였습니다. 그게 한때의 시그니엘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비싼 집, 모두가 올려다보는 부의 정점, 여기 사는 것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평생의 목표였고 또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이 지금은 가장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공짜로 줘도 못 산다는 말이 나올 만큼 모두가 탐냈던 집, 그 집이 어쩌다 1년째 비어있는 신세가 됐을까요? 그 환상의 첫 번째 금을 낸 건 칼도 망치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자, 그 종이 한 장의 정체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에 공개된 시그니엘의 관리비 고지서, 총액은 685만 2,980원이었습니다. 한 달치입니다. 단 한 달을 살기 위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여러분의 월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봐도 고소득자입니다. 그 사람의 월 실수령액이 대략 6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엘 관리비 한 장이 연봉 1억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을 통째로 삼키고도 25만 원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번 돈 전부를 관리비로 내고도 부족합니다. 정작 본인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환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 반에서 두 달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이 관리비만 따로 1년을 모으면 8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웬만한 중형차 2대가 오직 관리비로 사라집니다. 이건 평범한 사람의 감각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는 숫자입니다.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의 2~3배입니다. 어떤 집은 매달 이 돈을 쓰고 어떤 집은 같은 돈으로 1년을 삽니다.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중형차 한 대 값을 길에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685만 원은 가장 비쌀 때의 금액입니다. 기본 관리비만 따지면 월 320만 원에서 330만 원 선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이 돈은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아도 빠져나갑니다. 불 한 번 켜지 않고 물 한 모금 쓰지 않아도 빈집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1년이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1년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소유한 게 아니라 매년 자동차 한 대씩을 헌납하는 구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싼 걸까요? 답은 이 건물이 평범한 집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기입니다. 이 건물은 24시간 공기순환 시스템을 돌립니다.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비어있는 집의 공기까지 기계가 계속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빈집인데도 돈이 새는 겁니다. 숨 쉬는 데만도 돈이 들어가는 집입니다. 여기에 6성급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가 붙습니다. 객실 정돈, 세탁, 조식까지 호텔처럼 관리됩니다. 사람이 받던 서비스를 집이 받는 셈입니다. 555m 높이의 건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체 소방대와 37명의 안전요원이 24시간 비상대기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이 인원이 건물을 지킵니다. 그 인건비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입니다. 규모도 상상을 넘어섭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로프를 한 번 갈아 끼우는 공사에 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줄 하나 바꾸는데 웬만한 집 한 채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큰 공사를 대비해 매달 미리 걷어두는 돈까지 관리비에 얹힙니다. 결국 그 부담도 입주민이 나눠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집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돈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자산을 소유한 게 아니라 매달 돈을 빼앗기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85만 원조차 진짜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연봉 1억짜리 월급을 통째로 바치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안에서의 삶은 더없이 쾌적해야 정상일 겁니다. 이 정도 돈을 내고 사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아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창문이었습니다. 시그니엘의 창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아예 고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555m 높이에서 창을 여는 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연 환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기는 전적으로 기계에 의존합니다. 환기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사람이 살든 안 살든 멈출 수 없습니다. 685만 원 관리비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을 못 여는 집은 기계로 숨을 쉬어야 하고 그 숨값이 매달 명세서에 찍히는 겁니다. 입주 4년차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만큼 공기가 맑지 않다. 공기가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공 측 이야기는 다릅니다. 천장에 묻힌 덕트로 공기를 거르고 환기량은 법으로 정한 기준의 2.6배라고 설명합니다. 광플라즈마로 공기를 정화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수치만 보면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편은 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배달은 받을 수 없습니다. 1층까지 직접 내려가 받아야 합니다. 지하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2번 갈아탑니다. 호텔과 주거가 한 건물에 섞여 동선이 길어진 탓입니다. 사생활도 마음껏 누리기 어렵습니다. 누가 찾아오면 차량 번호와 이름까지 적어야 합니다. 보안은 철저하지만 그만큼 내 손님의 정보가 남습니다. 집 안도 우리가 아는 모습과 다릅니다. 바닥에 온돌이 없습니다. 난방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히터가 대신합니다. 발이 따뜻한 한국식 겨울은 이 집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그니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뉴욕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432 파크 애비뉴.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 건물로 불린 곳입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찾아낸 결함이 약 1,500건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60층에서 고압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한 거주자는 50만 달러어치 피해를 입었습니다. 74층에서도 물이 새 엘리베이터가 몇 주간 멈췄습니다. 2019년엔 공용 관리비가 한 번에 40% 올랐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요구한 배상액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45억 원입니다. 가늘고 높게 올린 집은 어디서든 비슷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가장 가까운 집일수록 정작 하늘의 바람은 한 줌도 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한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비싼 값을 하는 거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가치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이 주소가 전혀 다른 뉴스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그니엘에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시그니엘을 직접 산 게 아니었습니다. 월세 3,500만 원을 내고 단 3개월만 빌렸습니다. 짧은 단기 임차였습니다.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야경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소를 명함처럼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통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자산 내역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시그니엘에 산다는 사실 하나만 봤습니다. 시그니엘 산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주소가 곧 재력의 증거였으니까요. 그 신뢰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검찰은 그가 27명에게 30억 7,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연 같은 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을 호가하던 주소를 단돈 1억 남짓 월세로 빌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이름값 전체를 빌린 셈입니다. 집이 아니라 신뢰를 통째로 임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빈틈도 있었습니다. 시그니엘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단기 임대가 자유롭고 입주 심사도 느슨한 편입니다. 누구든 돈만 내면 짧게 들어와 그 주소를 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비싼 문이 의외로 가장 쉽게 열리는 문이었던 셈입니다. 이름값이 신뢰가 되는 순간 그 이름은 가장 악용되기 쉬운 표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 주소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칭 사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부 방송인도 흘러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이미지가 천천히 더 씌워졌습니다. 한때 성공의 증명서였던 주소가 이제는 의심부터 사는 주소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매체가 이 사건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일이 매매가가 꺾이기 시작한 결정적 분기점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가즈 비싼 주소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저렴한 거짓말 도구가 됐습니다. 신뢰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착각, 그 착각이 무너지자 주소의 값어치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균열은 결국 가장 정직한 곳에서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환상이 거치자 시장은 냉정하게 가격표를 다시 썼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용 190제곱미터 한 채를 보겠습니다. 2022년에 80억에 팔린 집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6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년 만에 20억이 증발한 겁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고 칩시다. 그래도 수십 년이 걸리는 돈입니다. 그게 단 3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초대형 면적은 더합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35억 가까이 빠졌습니다. 집 한 채 값이 통째로 날아간 셈입니다. 비율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최근 3년 사이 매매가가 약 20%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길 건너 잠실의 신축단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가 내린 게 아닙니다. 유독 이 집만 역행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13건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단 4건이었습니다. 233채가 있는 건물에서 1년에 4채만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거래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사람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집주인은 1년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전용 181제곱미터, 비어있는 빈집입니다. 이 정도 집의 월세 시세는 한 달에 1,700만 원 선입니다. 1년이면 받을 수 있던 돈이 2억을 넘습니다. 그 돈을 통째로 놓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어있어도 관리비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기본 관리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을 넘습니다. 세입자는 없는데 돈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갈아탔을 뿐입니다. 같은 시기 한남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 273제곱미터가 250억에 팔렸습니다. 2025년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청담동의 한 단지는 공시가격이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돈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향만 바뀐 겁니다. 여기서 두 곳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부자들이 옮겨간 집들은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사고 팔기가 쉽고 가치도 든든하게 지켜집니다. 반면 시그니엘이 향한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다른 그릇에 담기기 시작한 겁니다. 부의 기준이 옮겨간 겁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높은 곳에 사느냐가 자랑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창문이 열리는가, 테라스가 있는가, 얼마나 나만의 공간이 보장되는가, 높이가 아니라 송실 공간에 값을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2025년 11월에는 약 115억짜리 거래도 있었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거래는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찾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끝났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집을 떠받치던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이 사라진 겁니다. 입주 10년 차에 접어들었고 주변에 더 새로운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사고 팔기가 까다롭고 자산으로서의 안전판도 약합니다.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인 한계가 가격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남의 집 이야기일 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가격표가 가장 든든한 자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내 자산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가격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봐야 합니다. 새 것이라서 비싼 건지, 정말 오래 가치를 지킬 집이라서 비싼 건지, 그 근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비싸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시그니엘이 3년에 걸쳐 증명한 게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685만 원짜리 명세서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한 장이 관리비를 넘어 가격으로, 신뢰로, 수요 전체로 번졌습니다. 부의 상징이 가장 빠르게 식어가는 자산이 된 과정입니다.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그 가격의 근거를 보십시오. 비싸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라면 매달 685만 원을 내고 이 집에 사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말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렵던 그 캠핑장 예약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1박에 10만 원, 손님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캠핑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불멍의 시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기업들은 40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고 캠핑장은 손님이 끊겨 매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을 죽인 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캠핑장이 스스로 손님을 내쫓은 겁니다. 오늘 그 배신의 숫자를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게 이런 깊은 분석을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캠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차에 짐을 싣고 산으로 강으로 떠났습니다. 밤이면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불멍 한 번이 한 주의 피로를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였습니다. 캠핑장 예약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곳은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몇 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렵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느리면 그 주말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숫자가 그 열기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캠핑 이용자는 2019년 399만 명에서 2020년 53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새 무려 33.8%가 뛰었습니다. 시장 규모도 2020년 5조 8천억 원에서 2021년 6조 3천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돈과 사람이 동시에 캠핑장으로 몰린 겁니다. 수요가 끌어오르자 캠핑장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등록 캠핑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는 부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비였습니다.
인기 텐트는 매장에 들어오기 무섭게 동났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물건이 된 겁니다. 그러자 중고 거래가가 정가를 넘어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새 제품보다 비싼 중고 텐트, 웃돈을 얹어야 겨우 손에 주는 장비, 그야말로 거품의 정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뜨겁던 텐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중고 거래 앱을 열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때 웃돈까지 붙던 장비들이 이제는 반의 반값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가 먼저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기업들의 장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텐트를 만들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북미 토종 1위 코베아. 매출이 2022년 342억에서 2023년 207억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년 만에 약 40%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영업손실 16억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40년 가까이 시장을 지켜온 회사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한때 없어서 못 팔던 그 텐트가 이제는 만들수록 손해였습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스노우피크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3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99.9% 폭락했습니다. 1년 동안 회사에 남은 이익이 단 904만 원. 여러분, 캠핑계의 명품으로 불리던 그 회사가 1년 내내 장사해서 번 돈이 웬만한 직장인 월급도 안 되는 904만 원이었던 겁니다. 명품 의자로 이름을 떨친 헬리녹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877억이던 매출이 2024년 412억으로 줄었습니다. 단 2년 만에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끝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내면서도 주주 배당은 강행했고 그 배당금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1위도, 명품도, 글로벌 브랜드도 누구 하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기업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캠핑 킹카와 카라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3년 전 한 해 6,112대가 팔리던 시장이 최근엔 1,525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분의 3이 사라진 겁니다. 한때 1년을 기다려도 못 사던 그 캠핑카가 이제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손님은 더 빠르게 등을 돌렸습니다. 캠핑 이용자 수는 2023년 634만 명에서 2024년 약 54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단 1년 사이 약 100만 명이 캠핑을 덮은 겁니다. 한 해 만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캠핑을 떠난 셈입니다. 새 캠핑장을 열겠다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신규 개업은 2022년 547개에서 2025년 367개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시장을 10조 원짜리 성장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줄줄이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까먹는다. 이 모순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장은 커진다는데 정작 그 안에 모두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 그 착시마저 끝났습니다. 캠핑 소비 규모 자체가 1년 만에 11.8% 줄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빗걸음질 쳤습니다. 커지는 척하던 시장이 이제는 대놓고 쪼그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유행이 지나서 망한 게 아닙니다. 손님이 먼저 등을 돌린 진짜 이유, 그 1순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행이 식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떠민 1순위 원인은 다름 아닌 캠핑장 그 자체였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1박 예약은 안 받습니다. 무조건 2박부터요. 하룻밤이면 충분한데 이틀치 요금을 강제로 떠안깁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도 끝이 아닙니다. 4명이 갔더니 인원 추가금을 따로 받습니다. 텐트도 내가 치고 짐도 내가 나르고 불도 내가 피우는데 돈은 캠핑장이 챙겨갑니다. 요금표를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1박에 3만 원, 4만 원이면 가족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만 원, 10만 원입니다. 글램핑은 성수기에 30만 원, 50만 원까지 부릅니다. 가격은 두세 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서비스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초라해졌습니다. 샤워기를 틀면 물이 졸졸 흘러나옵니다. 한겨울 새벽 그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들어간 공용 화장실은
문을 열자마자 냄새부터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받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펜션도 아니고 그냥 땅 한 칸 빌려준 값으로 말입니다. 돈은 비싸졌는데 손님이 누리는 건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린 건 시간이었습니다. 입실은 오후 3시, 퇴실은 다음날 오전 11시. 계산해보면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고작 20시간 남짓. 그나마 잠자는 시간을 빼면 손에 잡히는 건 8시간 안팎입니다. 하루 종일 빌린 게 아닙니다. 반나절 남짓 머문 값으로 10만 원을 낸 겁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이런 계산이 떠오릅니다. 같은 돈 7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모텔에 갑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샤워기가 있고 푹신한 침대가 있습니다. 짐을 나를 필요도 없고 텐트를 칠 필요도 없고 새벽 추위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은 더 비싸거나 비슷한 돈을 받으면서 노동은 전부 손님에게 떠넘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은 내가 다 하는데 왜 10만 원을 내야 하느냐고. 졸졸 나오는 물에 머리를 감으려고 이 돈을 쓴 거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모텔 가지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식탁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댓글창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캠핑의 본질이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은 비싼 돈을 아끼려고 텐트를 들고 자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텐트 값에, 장비 값에, 고생값까지 다 치르고도 모텔보다 비싼 돈을 내야 합니다. 절약하러 갔다가 바가지를 쓰고 돌아오는 셈입니다. 그 순간 캠핑은 낭만이 아니라 손해가 됐습니다. 한 번 데인 사람은 2번 가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등을 돌리면 그 옆집도, 그 친구도 등을 돌립니다. 주말마다 콘서트 티켓팅처럼 어렵던 그 예약 전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캠핑장은 손님을 한 푼이라도 더 짜내려다 손님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시장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캠핑장 하나만 미웠다면 이 정도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캠핑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든 이유가 4가지 더 있었습니다. 캠핑장 하나만 미웠다면 시장이 이 정도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손님이 등을 돌리게 만든 이유가 4가지 더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묶여있던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산과 강으로 떠났습니다. 캠핑은 그 시절의 대체제였습니다. 진짜 가고 싶은 곳이 막혔으니 가까운 자연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졸졸 나오는 샤워기 대신 호텔 욕조를, 1박 10만 원짜리 텐트 대신 동남아 휴양지를 택했습니다. 같은 돈이면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했습니다. 캠핑은 본래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밀려났습니다. 대체제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약과였습니다. 진짜 칼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습입니다. 국내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던 텐트가 알리와 테무에서는 5만 원에서 7만 원, 많게는 그 아래로 팔립니다. 품목에 따라선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국내에서 3만 원에서 10만 원 하는 캠핑 테이블이 테무에서는 단돈 1만 5천 원까지 내려갑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3년 중국 직구 규모는 3조 2,873억 원, 1년 만에 121.2% 폭증했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해외 직구는 6조 7,567억 원, 26.9% 늘며 사상 처음 6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해외 직구는 다시 19% 늘어 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텐트를 사는 길 자체가 중국 사이트로 굳어진 겁니다.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동네 매장에서 텐트를 직접 만져보고 집에 돌아와 직구로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쇼루민입니다. 매장은 전시장이 되고 매출은 중국 사이트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동네 캠핑용품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가 캠핑 장비를 통째로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전기차에는 V12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 자체가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되는 기능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 트렁크를 열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를 굽고 한여름엔 소형 에어컨까지 돌립니다. 콘센트만 꽂으면 끝입니다. 불도, 연기도, 무거운 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가스버너가, 휴대용 배터리가, 랜턴이 한꺼번에 필요 없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캠핑의 필수품이던 전통 장비들이 차 한 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장비를 팔아 먹고 살던 기업들에게는 시장 자체가 증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애초에 이 시장은 거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텐트 하나가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캠핑카는 사두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사료를 달라고 오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거품이 빠지자 시장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한쪽은 차박과 미니멀 같은 초저가로, 다른 한쪽은 럭셔리 글램핑 같은 초고가로 갈라섰습니다. 싼 건 더 싸게, 비싼 건 더 비싸게, 가장 두꺼웠던 중간 시장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가족이 적당한 돈으로 즐기던 그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해외여행, 중국 직구, 전기차, 그리고 거품, 캠핑장 갑질 위에 이 네 가지가 차곡차곡 얹혔습니다.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캠핑은 전 세계적으로 끝난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텐트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내고 캠핑장이 매물로 쏟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미와 유럽의 캠핑과 RV 시장은 멀쩡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 전 세계가 아니라 오직 한국이었습니다. 똑같은 취미를 똑같이 즐겼는데 도대체 왜 우리만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린 걸까요? 여기에 캠핑 몰락의 마지막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캠핑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캠핑카와 카라반을 끌고 떠나는 이동형 문화입니다. 차 한 대가 곧 집이 되니 비싼 캠핑장 요금에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텐트를 한 곳에 박아두는 정박형에 머물렀습니다. 더 자유로운 RV 문화로 진화하지 못한 데에는 세 가지 구조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 국민 대부분이 사는 아파트에는 거대한 캠핑카를 댈 곳이 없습니다. 둘째, 캠핑카는 사는 순간부터 매일 돈을 까먹는 유지비만 무서운 짐덩어리였습니다. 셋째, 우리 캠핑장은 좁은 진입로에 작은 데크뿐, 애초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 캠핑은 더 멀리 나아갈 출구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 일본입니다. 일본도 한때 우리만큼이나 뜨거운 캠핑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자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신품 같은 장비가 중고 시장으로 쏟아졌고 새로 시작하는 캠퍼들조차 매장 대신 중고 매장으로 곧장 직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장비를 살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그 스노우피크가 한 해 순이익이 99.9% 무너져 남은 돈이 단돈 100만엔, 우리 돈 904만 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경영진이 회사를 다시 사들여 증시에서 조용히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떠들썩하게 망했다고 외치지 않았지만 한 시대를 호령하던 캠핑의 상징이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이 걸은 그 길을 더 빠른 속도로 밟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오늘은 곧 한국의 내일이고 그 충격은 이미 우리 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다던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년 새로 문을 여는 곳은 2년 전보다 28%나 줄었고 문을 닫는 곳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더는 돈이 들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이 뛰어들 동력 자체가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소비자들입니다. 용인의 한 고급 캠핑카 업체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했고 그 피해자만 100명 가까이, 고객 피해액만 60억 원이 넘고 거래처까지 합치면 9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다 내고도 차 한 대 받지 못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카나 비싼 장비를 사려 한다면 사기 전에 딱 세 가지만 떠올리십시오. 첫째, 그 차를 댈 곳이 정말 있는지. 둘째, 되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셋째, 업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인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답이 흐릿하다면 무턱대고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캠핑이 그리우면 굳이 큰 돈을 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빌려서 타보고, 차 안에서 하룻밤 자보고, 검증된 글램핑부터 한 번씩 경험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확인한 뒤에 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품에 올라타는 순간 손해를 떠안는 건 거품을 만든 업체가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발을 들인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캠핑은 정말 유행이 식어서 무너진 걸까요?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캠핑을 죽인 건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던 거품, 입실 3시, 퇴실 11시에 10만 원을 받아가던 캠핑장의 배짱 장사, 그리고 해외여행과 직구로 갈라선 소비구조. 결국 시장은 스스로 손님을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이 캠핑을 떠난 게 아니라 캠핑이 사람들을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 이제는 주요 언론들까지 시장이 반토막 났다, 캠핑의 몰락이라는 제목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의 호들갑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캠핑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건 거품과 배짱 장사일 뿐입니다. 텐트를 펴고 불멍을 즐기던 그 시간의 가치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무너진 건 그 위에 얹혔던 거품, 그리고 손님을 우습게 본 가격표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텐트를 펼지, 접어둘지는 결국 내 지갑과 내 판단이 정합니다. 누군가는 합리적인 글램핑으로 돌아갈 거고, 누군가는 차박과 렌텐트로 길을 바꿀 겁니다. 분명한 건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 진짜 값을 하는 곳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캠핑은 어떠셨습니까? 그럴 거면 모텔 가지 하고 짐을 정리하셨던 그날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같은 기억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뒤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